여러분, 하늘입니다. 지난 영상을 마지막으로 3개월간의 멕시코 여행이 끝이 났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번 배낭여행에 대한 뒷이야기를 저의 여행 메이트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따로 질문을 받거나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몇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그 전에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영상 자막에서는 보통 한여사로 나가는데 여행하면서 만나는 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통해서든 실제로든 같이 여행하는 분들께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같이 여행하는 사람으로 인식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불리고 싶은 이름이 따로 있는지? 저는 삐딱이로 불리고 싶어요. 이유가 왜 뭐죠? 삐딱이로 불리고 싶으냐 하면 모든 사물을 저는 뒤집어서 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혹은 뭐 책을 보건 글을 읽건 그 이면의 숨은 뜻을 좀 찾자,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그래서 사물을 좀 삐딱하게 보자. 해서 삐딱이. 그래서 삐딱이. 백도 어때요? 백도. 백도? 백도 귀엽잖아. 백도 괜찮은데요? 백도로 할까? 좋습니다. 좋은데? 백도. 백도 좋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백도가 생각났어요. 그럼 백도로 하는 걸로. 뭐 그래도 저는 평소에 엄마라고 부르니까 라디오에서도 뭐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엄마라고 하긴 하겠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유튜브의 본 채널에서 여행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 주변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어땠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 좀 슬펐는데, 첫 번째 반응은 돈 많나 봐? 두 번째 반응은 집은 어떻게 하고, 가족들이 뭐라고 안 그래? 밥은 누가 해? 밥은 누가? 그런 얘기가 좀 슬펐어.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도전하는 건데 나의 길을 좀 살려주고, 그래 너 다리도 힘들 텐데, 다리도 아플 텐데, 어깨도 아플 텐데, 배낭 메고 그렇게 간다는 너의 용기에 어깨를 좀 쳐줄게, 이런 걸 기대하고 얘기했는데 빈정거리듯이 돈 많나 봐,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그랬을 때 그게 굉장히 많이 상처가 됐지. 저도 근데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내 상황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처음 배낭여행을 갈 때가 제가 딱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신입생, 대학 신입생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한테 뭐 그러지만 뭐 심심치 않게 그런 제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는 제 얘기를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여행 중반쯤 뭐 루트로 따지면은 유럽쯤을 막 해집고 다닐 때 그때부터 막 여행 연락이 오더라고. 너 진짜 여행 갔구나, 부럽다. 그러더니 저한테 너 근데 돈 많나 봐? 그래서 말인데 나 돈 좀 꺼주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 진짜. 근데 웃긴 게 걔네가 한번 뭐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뭐 우리 가족들도 다 아는 애라던가 뭐 그런 애면은 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실에서 같은 공기를 마신 추억밖에 없는 그런 애들이 주로 그러더라고 저한테. 근데 반대로 진짜 친한 애들은 제 여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한국에서의 삶의 회의감을 느끼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게, 막 그런 부조리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막 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그렇게 살지 않는 애가 네 옆에 있는데 왜 벗어나려고 하질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모든 사람이 너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의 가치관을 남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서로의 추억 얘기? 뭐 좀 거리감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
정말 친했던 친구들도 약간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 좀 여행에 관심이 많거나 뭐 해외 가고 싶거나 뭐 자기가 교환학생을 간다거나 뭐 그런 애들이 너 여기 가봤어? 이러면서 연락 오는 경우는 있어도 막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나 오늘 어디 갔는데 정말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친구는 없어졌어. 한국에서. 한국 내에는 없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네. 저는 장기 배낭여행을 왜 하냐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순수하게 단기 여행과 장기 여행과의 차이점이나 취향을 물어본다는 느낌이었다기보다는 한창 공부하고 일할 나이에 왜 그러고 사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원래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복되는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그렇게 17년 정도 살다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내 능력의 한계도 좀 알아버리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에 학교에서 캄보디아 여행을 한다고 하길래 갔던 게 이제 계기가 됐죠. 결론을 말하자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데 자꾸 학사 일정이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언젠가 이런 학교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서 장기 배낭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엄마한테도 그런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그 도형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모난 도형은 어떻게 놔도 안정감 있게 그 놓여 있는데, 예를 들어 주사위 같은 거. 근데 삼각형은 면이 넓은 데로 놓으면 사각형처럼 안정감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모서리 역삼각형으로 놓으면 이게 늘 흔들흔들하는 바위 같은, 산 꼭대기에 있는 흔들바위 같은 그런 안정감을 잃은 상태인데, 나는 안정적인 삶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거든. 왜냐하면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로, 내가 젊었을 때는 60, 70이 평생이었지만 지금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100년을 산다는 건 난 너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나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 예를 들어 나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들의 일상은 어떨까?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래서 국내 여행을 니네들이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주말마다 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야, 한국에서는. 그러면 나랑 말이 안 통하는, 그리고 정말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세계 여행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패키지 여행 같은 여행은 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그 사람들하고 물론 나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지만, 근데 우리에게 있는 건 또 바디랭귀지라는 게 있잖아. 표정이 있고, 그치. 느낌이 있고, 그런 거를 나는 밀착해서 만나보고 싶었던 거고, 그거에 가장 적합한 여행은 가방 둘러매고 좀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가는 여행이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런 여행에 대한 로망. 이게 언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우리 50대의 세대들은 해외여행이라는 게 불가했거든. 80년대까지.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우물로 따지면 우물 뚜껑이 닫혀져 있는 거지. 그게 열렸는데, 열렸다고 해서 바로 그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일보 전진을 하기 위해서, 그치. 점프를 하기 위해서 2보 후퇴를 해야 되고, 그렇게 30년이 걸린 거지. 나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내 상황을 얘기하자면 그때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줄 때 유일하게 들어준 게 엄마였거든. 근데 처음에는 엄마도 다른 애들처럼 그냥 대충 그때 막 요리할 때 이제 옆에 붙어서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한 1년 정도 알바하면서 그 내용이 점점 구체화돼 가고 그런 것들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니까 동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직도 기억이 나. 그날 저녁에 또 막 가서 제잘제잘 얘기를 하고서 내 할 말만 하고 항상 들어와서 또 막 컴퓨터로 막 검색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들어온 줄도 몰랐는데 고무장갑도 안 빼고 와가지고 앉아서 나를 딱 보더니 그랬어. 그 여행 엄마도 갈래? 딱 얘기를 했어.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 뒤돌아서 대답을 못하고 한 30초 동안 멍 때리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막 이렇게 여행한다 그러면 내 또래에서는 막 뭐 효도 여행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된 여행은 아니에요. 내가 여행 경험이 많고 그랬으면 그랬을 수 있지. 근데 난 비행기표도 사본 적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때.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작된 여행이었죠. 저희 여행은. 근데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또 많이 듣는 질문이 저한테 왜 엄마랑 여행하냐 안 싸우냐 이렇게 참 많이 물어봐요. 근데 확실히 싸울 만한 건덕지가 저희가 별로 없긴 해요. 왜냐면 잠자리 잘 안 가리고 걷는 거 좋아하고 쇼핑 별로 관심 없고 뭐 그런 자잘한 성향들이 이제 맞으니까 잘 싸우지는 않는데 그래도 크게 한번 우리가 싸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번 여행에서. 그게 이제 그 거의 우리가 배낭여행을 시작한 첫 국가라고 해도 되는 곳이 애매하긴 하지만 터키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주로 제가 언어적인 부분 뭐 숙소 뭐 어딜 가면은 막 들은 말을 다시 한국어로 전달한다든지 뭐 그런 것에 이제 혼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가 이제 부르사라는 곳에서 호스트의 실수로 한 달 전인가 예약을 했던 페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스탄불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한꺼번에 터진 적이 있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여행의 전반을 이제 책임져야 된다라는 중압감이 있어서 이제 막 화를 내다가 내가 무슨 가이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화가 나서.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나는 네 요리사냐고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죠. 아, 이 여행을 내가 다 한 게 아니구나. 이런 사소한 서포트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거구나. 를 이제 그때 깨달았죠.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을 계기로 지금은 역할 분담이 많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주로 여행지에 대한 소스는 뭐 아이디어는 엄마가 많아서 그쪽으로부터 이제 제가 받아서 저는 이제 구체화를 시키는 담당이고 또 반대로 저는 요리에는 재능이 없는데 아이디어는 많아서 이제 엄마가 그거를 요리로 실현을 하는 편이죠. 뭐 말 나온 김에 혹시 아직 풀리지 않은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건 없는데 좀 놀란 게 그 부르사에서 내가 네 요리사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없는데. 아 진짜? 아, 나는 그때 띵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랬구나. 근데 그럴 수 있겠다. 그랬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 아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나는 그날 싸움이 별로 크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뭐 내가 느꼈던 거는 엄마가 여행을 좋아하고 이 백도가 여행을 좋아하고 한국에서 여기저기 가자는 소리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이 데려갔고 그래서 얘가 나에 대한 기대치가 높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말 안 통하지 인터넷 못하지 어떤 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앉아있지 정확한 명칭도 몰라. 명칭도 몰라 심지어는 사진 한 장 띡 보내주고 여기 좋아
그래서 얘가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구나라는 걸 나는 그날 깨달았고 내가 좀 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우리 여행을 절름발이와 장님의 여행이라고 생각했거든. 장님은 눈이 없으니까 절름발이가 눈 역할을 해주는 거고 절름발이는 다리가 없으니까 장님에게 업혀가는 서로가 공생하는 여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나는 딱 결론을 내렸어. 나는 하늘이한테 빌부터 가는 여행이구나. 이건 그런 형태였던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던 거지. 그래서 나는 그게 굉장히 그날 일이 싸움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유레카? 이런 날이야. 깨달음을 얻은. 이게 또 입장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깊게 이 일에 대해서 사실 지난 여행에서는 언급한 적도 없었지. 왜냐면 그때 저는 막 울고불고 했거든요. 처음으로. 진짜 나 20살 먹고 아니다. 그 전에도 많이 울었구나. 그건 중요하지 않고 본론으로 갑시다.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 16분이나 지났어. 아마 제 유튜브 채널을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남미 여행 간다 그래놓고 왜 느닷없이 북미인 멕시코로 첫 여행지를 정했는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여행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6년 8월에 처음 배낭을 메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돈이 넉넉할 때는 주로 제가 가고 싶은 유럽을 많이 갔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여행 소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워낙 이 바리어가 넓어가지고 이제 중미, 남미까지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9국가였던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멕시코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가 3주로 아웃티켓을 끊고 들어가는 바람에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았던 게 이제 큰 실수였던 거죠. 이 북미 여행의 시작이. 그러면서 점점 또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그때 이제 막 뭔 얘기를 했었지? 멕시코 어디 가고 싶다 막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첫 여행을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 가고 싶어라고 물어봤을 때 백도씨 어디 가고 싶어? 그리고 집에서 물어봤었는데 나는 남미가 가고 싶어 라고 얘기했지. 그랬더니 그래? 나는 유럽이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럼 두 군데를 다 가자 라고 얘기를 했고 유럽부터 시작을 한 거지. 그치, 근데 나는 멕시코는 몰라. 멕시코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남미야. 근데 남미 어떻게 들어가지? 그러다가 쿠바를 먼저 가기로 했는데 쿠바로 가는 과정에서 멕시코를 들리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 잠깐 비 왔을 때 뭐 카페에 들어가서 차 마시는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멕시코를 가자고 했는데 멕시코를 가자고 했을 때 내가 멕시코에 가자고 하고 가고 싶었던 곳은 딱 한 군데, 치아파스. 나는 그 치아파스에 가고 싶어서 멕시코를 가자고 제안을 했던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 저번 여행했던 입국 도시가 멕시코 남부의 칸쿤이고 이번에는 입국 도시가 멕시코 북부의 과달라하라로 됐는데 그럼 두 도시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첫 여행과 이번 여행을 비교했을 때 칸쿤에 들어갔을 때는 기대를 1도 안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칸쿤이 그렇구나 그래 리조트 많네 돈이 많아야겠네 우리 같은 배낭여행자는 여기는 아니네 그래서 뭐 매력 1도 없었고 근데 과달라하라로 들어갔을 때는 과달라하라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가서 기대치가 과달라하라가 여행하기 좋다 근데 좋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왜 좋은지는 모르고 과달라하라가 좋다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듣고 과달라하라로 들어갔는데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내가 맛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에 따라 또 다르고 맛도 짠 정도도 다 틀리고 소스를 선택하는 정도도 다 틀린데 그 좋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던 것이 나의 실수다. 구체적으로 뭐가 좋았는데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치. 좋다니까 헐렐레 하고서는 좋아? 그러고 갔는데 뺀질뺀질한 도시도시더라고. 근데 그게 나는 별로. 나는 풀도 많아야 되고 꽃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물론 주변에 좀 나가면 호수도 있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도시도시한 데 말고 좀 흙먼지도 풀풀 날리고. 흙먼지는 날려고. 날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청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뭐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과달라하라 숙소에서 예쁘게 울었던 호호 하는 그 새 걔가 날 살렸지. 나는 좀 비슷한데 그 여행 시작하기 전에 그런 여행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정보도 얻고 노하우도 얻으려고 들어갔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멕시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 칸쿤 얘기를 하고 바다가 너무 예쁘고 신혼여행지로 유명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들어왔다가 호텔 존을 보고 크게 저도 실망을 했죠. 근데 거기만 제외하고 지난 여행에서 갔었던 유카탄 반도에서의 인상이 너무 좋았어서 반대로 이번에는 과달라하라에 왔을 때 그 3년 동안 기대했던 그 멕시코가 아니라는 생각에 또 실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멕시코 남부가 그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잘 닦여진 그런 곳이었다면 왜냐면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깨끗한 동남아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멕시코 북부에서는 깨끗하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멕시코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곳이 멕시코 북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음 여행지가 과달라하라에서 이제 시작으로 북부를 이렇게 쭉 돌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 북부 여행의 대부분의 소스가 이제 엄마한테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묻고 싶어. 어떻게 대체 그런 여행지를 알게 됐는지 또 가서 그때 여행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뭐 실제로 가서 느낀 게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 과달라하라 다음 도시인 과나후아토는 첫 번째 세계 여행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추천한 도시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영화가 나왔을 때 코코 보고 너무 좋아 라는 생각을 해서 과나후아토를 가자고 했고 그 외에 이제 그 기차 타고 우리 체페 기차 타고 갔던 거는 우리 딸내미가 기차 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멕시코의 기차 여행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우리가 기차 여행 하면 대표적인 게 시베리아 철도, 그 다음에 유레일 패스, 그 다음에 미대륙 횡단, 뭐 캐나다 횡단 이게 철도 여행의 대표적인 건데 멕시코에도 철도 여행이 있다는 거야. 그것도 그랜드 캐년보다 훨씬 큰 계곡을 지나간다는데 거기서 막 그 필이 온 거지. 그치. 저기를 알아봐야 된다. 매료돼 버린 거지. 그리고 그 기착지가 그 캘리포니아만 하고 다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어렸을 때 라파즈. 락 그룹이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하여간에 근데 보통 있는 일이야 이게. 이게 늘상 저는 그래요. 이게 하여간에 어렸을 때 내가 들었던 락 음악 중에 그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호텔 캘리포니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멕시코에 있는 캘리포니아라는 거지. 그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집에서 얘기하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호텔 캘리포니아가 미국이 아닌 치안이 안 좋은 멕시코에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어렸을 때의 기억. 그걸 이제 꺼내서 우리 그러면 저 캘리포니아만에 칸쿤하고 비견되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 하니,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겐 많이 안 알려져서 거기 한국 사람들은 많이 없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이나 가까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쪽 사람들은 이제 날이 추워지면 그쪽에 휴양을 온다더라. 근데 칸쿤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에 우리 그 멕시코의 카리브해 연안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 칸쿤 갔으니까 태평양 연안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 바하캘리포니아를 찍고 오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이제 거기도 가자. 물론 정보는 요게 다였지. 맞아요. 근데 저는 북부 여행을 하면서 조금 생소하다고 해야 될까, 새로웠다고 해야 될까, 약간 멕시코 남부는 아데오버스밖에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 북부가 기차도 있고 페리도 있고 버스도 프리메라 버스가 아주 클래스가 달라요. 거기는 물도 주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많았던 게 큰 재미가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체페 기차도 임팩트가 있었지만 아까 말했던 그 라파즈로 가는 페리가 저는 아주 그냥 강렬했거든요. 인생에서 그렇게 강렬한 페리 처음이었어요. 사실 페리가 연착됐다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왜냐면 그 바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일말의 공지도 없고 사과도 없고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데도 승객들이 아무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어요. 연착됐다는 건 일단 둘째치고 왜 아무도 화를 내지 않을까? 왜 다들 말없이 그냥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러는 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라파즈에서 나올 때는 뭐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비행기를 타고 이제 멕시티로 나왔었죠. 사실 좀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이번 여행의 모토가 그 북미 인 남미 아웃을 제외하고 쿠바 제외하고 다들 육로나 해로로 이동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뭐 라파즈에서 그냥 끝장이 나버렸죠. 답이 없었어.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튼 우리 그렇게 비행기 타고 멕시티에 왔을 때 어땠나요? 멕시티의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이게 인터내셔널 공항이고, 그래서 또 멕시티 공항이 깨끗하고 넓다고 들은 어떤 유튜브가 한 얘기가 있어서 그런 기대를 갖고 멕시티 공항에 딱 왔는데 일단 작아요. 굉장히. 네. 그리고 혼잡해요.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이게 남대문 시장 같아요. 그렇게 정신이 없었고, 그 나중에 이제 그렇게 그때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랑 틀리네? 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항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결론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어쨌거나 첫인상은 항공공항보다 더 작다라는 생각을 했고, 더 혼잡하고 더 지저분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멕시코 처음 입국했을 때 그 잠깐 경유를 해서 그렇게 그 다른 인상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라파즈에서 넘어왔을 때에도 그때 저희가 카우치 서핑을 사실 2번 했거든요. 그 호스트 가족분들이 영상 공개를 거부해서 올리지 못했지. 그래서 저는 아마 공항에서 카우치 서핑 집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못 느낀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 첫 번째 호스트 가족분들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야기 많죠. 저는 카우치 서핑 좋아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좋아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말이 안 통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 솔직히. 그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또 무슨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걸 딸을 거쳐서 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럴 때에 오는 답답함은 있는데, 그거보다 나는 이게 밀착되어서 다른 삶을 볼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그래서 그런 불편함과 좀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나는 카우치 서핑이 너무 좋아요. 근데 첫 번째 카우치 서핑을 했던 첫 번째 호스트는 중년 여성, 내 나이 또래의 중년 여성이고,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이어서 정말 그 사람의 심정이 100분 공감이 되는, 말이 안 통하는데도. 표정 보고 그 행동 보면서 내가 몇 년 전에 치렀던, 내가 말이 좀 되면 저 사람한테 격려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그 유대감을 가졌던 거고. 그런데 이제 반면 그 호스트의 남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직업도 착실한 것 같고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매너도 있고 좋은데, 이 사람의 문제는 아내의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좀 너의 문제. 우습게 개그식으로 가볍게 받아 넘김으로 인해서 아내가 상처를 받는 거지. 그게 나는 좀 안타깝고, 그렇다고 말이 되면 그 남자한테도 여자는 이렇다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마음에 많이 남아요. 그 사람이 중년으로서의 공감이 참 됐던. 저는 그렇게 아직 경험을 못해서 그런지 그렇게 깊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확실히 아주머니가 좀 외로워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기는 했어요. 저희는 특성상 한번 이제 얘기를 하면 제가 엄마한테 이제 야매 통역을 해줄 타이밍이 필요한데도 정말 말상대가 그리웠다는 듯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셔서 결국엔 제가 근데 처음에 했던 얘기는 까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카우치 서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멕시코에서의 첫 번째 호스트는 서퍼들 사이에서는 슈퍼 호스트로 불리는, 경험도 많고 리퀘스트도 많이 받고 그만큼 지리적 위치도 좋고 뭐 그런 호스트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퍼들이 잡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그 호스트를 고를 때 저처럼 레퍼런스도 별로 없고 그런 그런 호스트들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내심 내가 언젠가 저 슈퍼 호스트 한번 뚫어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호스트들은 그 복사 붙여넣기 해서 리퀘스트 보내는 걸 걸러내려고 프로필에다가 중간에 느닷없이 뭐 이런 말 하다가 느닷없이 근데 너 나한테 리퀘스트 보낼 때 이 단어는 꼭 집어넣어야 돼 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모국어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팟 하고 보이는데, 이게 영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모국어가 아닌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눈을 씻고 찾아도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고, 써서 리퀘스트를 보내도 일십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진짜 언젠간 내가 한번 뚫어본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뚫게 돼서 진짜 너무 좋았죠.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나한테 큰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은 첫 번째 가족에 비해서 저는 더 마음에 남았던 게 연말 연시 또 명절에 그 바쁜 시기에 우리를 받아준 진짜 고마운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치. 더 기억에 남아요 저는. 왜냐면 난 솔직히 그 새해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너무 잡고 싶은데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제일 처음에 보낸 멕시코 시티 안에서 제일 처음에 보낸 사람인데 딱 받아줘서 너무 좋았죠. 너무 고맙죠. 저는 두 번째 카우치 서핑한 집에 가서 좀 놀랐어요. 집이 굉장히 컸고 그랬는데 정말 지저분했어요. 지저분하다는 게 청소를 안 해서 지저분한 게 아니라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 이사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파도 엎어져 있고 다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 여기서 22년 살았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봤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나도 집에서 그 홈스테이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저럴 상황에서 저렇게 쿨하게 받을 수 있을까 마인드가 참 멋있다 나이도 어린데 마인드가 참 멋있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집이 굉장히 화목해. 맞아. 그 화목한 게 너무 보기 좋았고 또 그 명절 전날 우리를 받았으니 명절 준비를 해야지 되잖아. 명절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시장 가야 되는데 니네 갈래? 우리는 시장 가는 것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또 딸랑딸랑 따라갔는데 이게 초보주부라는 게 나타나는 게 명절 음식 준비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돼지고기 사러 가서 집에 와서 재놓고 또 다른 소고기 사러 가서 집에 와서 내려놓고 야채 시장 가서 사서 집에 와서 놓고 맥주 사러 갔다가 술 사러 갔다가 또 집에 와서 내려놓고 아차 개밥 안 사왔다. 맞아. 그러고 다시 가고 그게 그 30년 전의 내 모습 명절 준비하던 내 모습. 그러니까 나는 그 리스트 순서대로 한 것 같아. 그 야채도 이거는 이 집에서 사야 되고 저건 저 집에서 사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루트를 잘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그래서 결론은 명절 준비하기 전날 하루 종일 그 더운 데에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 보는 거. 근데 그게 그래서 힘들었다가 아니라 그게 나는 너무 재밌고 풋풋하고 이뻤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그 친정 엄마가 왔을 때 그 엄마도 나처럼 스페인어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엄마였는데 우린 서로 자기네 모국어밖에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예를 들어 요리하려고 가면 그 가스레인지에 불판 쓰고 있던 거를 비켜주면서 여기서 하라고 그리고 늘 웃어주고 과묵하지만 상냥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말은 안 통하지만 눈빛과 미소와 몸짓에서 나오는 그 따뜻함이 나는 그 엄마한테서 너무 좋았거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게 있죠.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뭐 호스트였던 파오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를 받아준 때가 딱 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없던 찰나에 집안 수리까지 겹쳐서 이렇게 집안이 좀 어지러웠던.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생각 하긴 했어요. 체면이 중요한 한국인인데도 그런 걸 사실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막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거나 막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오히려 파오가 중국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게 오히려 좀 인상적이었다고 해야 될까? 저는 중국어를 1도 못하는데 막 당연히 아시안이니까 알 거라는 듯이 중국어를 물어본다든지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한국에 와서 스페인 강사를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국 오면 내 방 비니까 내 방 쓰라고. 그래서 지내면서 정말 나랑 비슷한 점이 많구나 싶었던 게 이제 자국의 부조리에 이제 좀 이골이 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저한테 많이 보여줘서 저는 공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멋대로 멕시칸 시스터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영상에서 제대로 소개한 적은 없지만 저희가 맥시티에서 한 달 살이도 했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그 월세방에서의 삶. 사실 월세방에서 굉장히 오래도록 살았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월세방 싫어합니다. 근데 어쩝니까?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건 저기 호스텔이나 뭐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 매일 안 내는 게 어디야. 그 월세방 얻었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월세방 얻는다 했을 때. 아무튼 그 월세방 살이 하면서 좋았던 거는
아마 이거는 월세방살이 하지 않아도 맥시티에 있으면 느꼈을 건데 교통수단이 그림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아, 노선표가 그게 지하철 안에도 있고 역에도 똑같은 그림으로 있어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블럭 맞추기 하듯이 그거 하면서 다녔던 게 저의 그 소소한 재미였고요. 그리고 월세방살이 하면서 좋았던 거는 동네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메르카도가 옆에 있어서 좋고 고기 100g을 사는데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도 고기를 사면 한 근 뭐 혹은 반근 이런 식으로 사지 100g 혹은 뭐 2,000원어치 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하는데 그건 팔지도 않아. 근데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100g 달라 그러는데 네가 원하는 부위가 어딘데 정성스럽게 물어주고 그 부위를 찾아서 줬던 고깃가게 아저씨,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주 갔던 과일가게 아저씨 지나가면 그 집 가족이 전부 다 인사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배낭 고치려고 배낭 망가져서 지퍼 파는 데를 모르니까 수선집에 들이닥쳐서 그냥 저 지퍼 필요한데 이런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수선집에서는 지퍼를 갖고 있지만 그 자기가 수선을 하는데 써야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걸 팔지는 않는다고. 그 지퍼도 말을 못해서 그 지퍼 그 올리고 내리고 하는 뭐 그 버클이라 하나? 그거 가지고 또 그거 아닌데 참 그랬던 거. 근데 그 내가 원하는 사이즈 30cm를 줬는데 내가 좀 뭐 괜찮다고 이러니까 다시 15cm로 찾아줬던 그 할아버지 그게 아주 인상적으로 인상 깊게 남고 있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의 그 사람들 정 진짜 많아요. 저는 그 정 하면은 그 8시 반 아저씨랑 쏘깔로 아저씨가 생각이 나요. 8시 반 아저씨는 이제 집에 이렇게 와서 8시 반만 되면 이제 자전거에 이렇게 주전부리 같은 거 이렇게 실어가지고 자전거에 음악 들고 이렇게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엄마는 어렸을 때 그 찹쌀떡 아저씨 같다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기다렸어요. 매일 밤. 그래서 그 아저씨의 노랫소리가 이제 막 이제 아저씨가 안 오면 너 왜 안 왔지? 뭔 일 있나?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아저씨한테 뭘 사지도 않았고 이야기도 안 해봤지만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어요. 나도 내 멋대로. 그리고 쏘깔로 아저씨는 그 쏘깔로 자체는 광장을 의미하는데 그 쏘깔로에 가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템플로 마요르, 뭐 대통령궁 뭐 이래서 하여간 갈 일이 많아요. 근데 초반에는 멕시코 아까도 그 대중교통 이야기를 좀 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지하철 이외에. 왜냐하면 버스가 구글맵에 이렇게 나와서 그걸 타라고 해서 이제 그 근처에 가봤는데 정류장에 표시가 없어. 그리고 버스도 이제 번호가 아니라 색깔로 구분을 하는데 그 색깔의 버스가 그 가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서 뭘 타야 되는지 이제 모를 때 이제 한 3일 차였나? 그쯤에 이제 쏘깔로 아저씨가 나타나서 어디 가냐? 그래서 쏘깔로 간다. 그랬더니 이제 가는 법을 알려주신 그 그분 덕분에 저희가 한 달 동안 맥시티의 방방곳곳을 다닐 수 있었던. 근데 왜 인상이 깊었냐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지하철역까지만 가면 그 쏘깔로로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 갈아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 몇 정거장 전에서 아마 내렸을 거예요. 그 이달고였나? 그러면서 내리면서 주변에 마침 경찰이 있었는데 경찰한테 얘네 쏘깔로에 내려야 되니까 알려주라고. 그래서 그 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쏘깔로에 간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그 멕시코 지하철이 굉장히 악명이 높은데 들은 말이 많거든요. 굉장히. 근데 그게 딱 인상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저한테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아저씨가 경찰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경찰이 그 아저씨 뒤에 있어서 있는지 모르고 옆에 있는 남자한테 얘네 앞에 있었지. 얘네 쏘깔로 가니까 거기서 내려주라고. 난 여기서 내려야 된다.
그리고 딱 돌아섰는데 경찰이 있으니까 경찰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칸에 있는 모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소칼로에 가야 되는 걸 알아버렸어. 알아버렸어. 그리고 소칼로에 섰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네, 눈을 맞추면서 여기서 내리라고.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진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근데 또 저희가 묵었던 숙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어디라고 하면 좋을까? 그냥 노원구 정도 하면 되려나? 그 정도 되지. 그러니까 뭐 그 중앙 경복궁이나 이런 걸 중앙으로 잠깐 치면, 그래서 그런 외곽에 있는 원룸 집이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5분 이내에 메르카도 시장이 있고 10분 정도 나가면 월마트가 있고 해서 생활하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집을 알아볼 때 기준이 트윈 베드가 있을 것, 그리고 부엌에 전자레인지가 있을 것, 마지막으로 가격대가 50만 원대일 것, 이렇게 해서 정말 고려 대상에 없었는데 그 단순히 그 세 가지가 맞아서 예약했던 집 치고는 예상 외에 9초이스였던. 너무 좋았어, 그치? 다만 그 집이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저는 세탁기가 없었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웠어요. 뭐 샤워하면서 그때그때 빨아도 그렇게 문제되진 않았지만 그 정도가 조금 아쉬웠네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의 맥시티, 한 달 좀 넘게, 한 달 일주일 정도의 생활을 청산하고 카우치 이제 서피까지 포함해야 해서 되니까. 와하카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와하카는 저희가 지난 배낭여행에서 그 와하카까지 가지 못하고 뒤돌아서야 했기 때문에 저는 3년 만에 드디어 입성하는 왔다,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엄마는 어땠는지. 그 와하카에 대한 기대도 많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찾아봐야지. 우리 와하카 갈 거니까 어떤지 찾아봤는데 수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더운데 빨래할 때 빨래 잘 못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머리에다 비누칠 잔뜩 해놨는데 물이 끊겼다는 사람 얘기를 듣고 나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샤워하다가 물 끊기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숙소는.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물에 문제가 있어. 와하카는 물맛이 안 좋아. 그리고 물에서 냄새가 심해. 그러니까 한국도 물에서 냄새가 심합니다. 소독약 냄새. 근데 이거는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이 하수구 배관에서 올라오는 시궁창 냄새가 심하고, 이빨을 닦을 때에 수돗물을 입에 물고 가글을 할 때 그 시궁창 냄새가 입안에 있어서 이게 이빨을 닦는 건지 아닌지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드는. 근데 이런 곳에서 이게 모두의 물이겠지, 와하카의 전반적인 물이겠지, 그러면서 내가 참 반성을 했어요. 그때 떠오른 게 뭐였냐면, 물이 없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목마르잖아. 그래서 소 오줌을 먹는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 그게 그나마 깨끗하다 이거야? 아니, 물이 깨끗한 게 아니라 물이 없어, 아예. 아, 구정물도? 구정물도 없어. 근데 내가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복에 겨워서 이 물에서 약간 냄새가 난다고 그 투덜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진짜 백도 맞아?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너는 삐딱이가 아니라 그냥 너는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중산층의 중년 여자야. 그걸 깨닫는 순간 좀 반성이 많이 됐고 좀 비참하기도 했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체화되어 버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고급진 문화의 그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좀 반성했던 물 때문에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래야 되나? 전 처음엔 수압의 문제였는데 가서 실제 경험한 건 물 질의 문제로. 네.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저는 개미가 더 기억나요. 이렇게 방에 개미가 이렇게 막 벽을 타고 다니는데 그게
조그만 개미면은 괜찮은데 그 친구가 이제 이목구비가 있는 친구였던 거죠. 근데 저는 개미의 이목구비를 보는 걸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진 않아서 이제 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좀 문 쪽에 있으면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튕겨갖고 이렇게 날려보내고 그랬는데 나한테서 떨어지라는 의미로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죽었으면 미안하지만 근데 그 애가 크니까 그 영화에서 타임머신에 이렇게 사람이 쓸려 내려갈 때 이렇게 막 파닥파닥 거리는 것처럼 그런 게 보여서 좀 많이 웃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약간 전반적으로 위생에 대해서 이제 좀 충격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저희가 어느 날 장을 보러 가고 있었어요. 후아레스 시장으로. 근데 길가에 제 그 아까 첫 영상 보면 이렇게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토마토 먹는 영상이 있는데 딱 그 골목에 보면 제 오른쪽 편으로 차가 이렇게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주차해놓은 차 두 개 사이에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사람이 왜 저기 저러고 있을까 그냥 그러고 처음에 말았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상의 밑으로 있는 바지가 살색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저렇게 좀 그런 걸 입었나 바지를 이왕이면 좀 더 베이지색에 가까운 걸 입지. 뭔가 민망하잖아 안 입은 것 같아서. 근데 신발 위쪽으로는 바지가 카키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지가 되게 특이하네 하는 순간 아저씨 신발 뒤로 떨어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던 게 그 바로 맞은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거리감으로 그 노점상들이 이렇게 쫙 줄지어서 있는데 심지어 음식을 갖다 놓고 파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 건물이 큰 슈퍼 건물인데 그 아저씨를 보고 뭐 누구도 뭘 하지 않고 본인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볼일을 보시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게다가 저하고는 눈도 마주쳤습니다. 길동이 아저씨랑? 그래서 제가 진짜 두고두고 길에서 약간 조금 큰 사이즈의 그 동그리를 볼 때마다 여기도 길동이 아저씨가 있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분명히 와하카 좋은 점이 있었잖아요. 와하카 좋았어요. 그 길거리에 내가 좋아하는 예쁜 노란 꽃이 있어서 그 꽃 이름을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봐야 숙소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 보여주고 물어보고 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써달라. 이게 들으면 발음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써달라. 그리고 그래서 그 알게 된 여러 가지 꽃 이름 그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와하카에서도 유적지를 갔지만 나는 유적지가 인상 깊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세계 여행 할 때 3년 전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뱅크식 그래피티 찾아다니면서 이 골목 저 골목 기웃기웃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길거리 그 숨은 도로명 도로명에 숨겨진 의미 찾기 하고 다녔던 것. 물론 멕시코는 어디를 가도 그래피티가 많이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또 간혹은 좀 낙서 같기도 한데 그런 걸 그대로 놔둔 걸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 길 이름 찾고 다니면서 그 우리가 그거 막 보고 확인할 때 옆에 있는 그 집 주인이 너 이 길 의미나 알아? 맞아, 뭐 이런 맞아. 표정으로 쳐다봤던 것. 때로는 사실은 좀 흐뭇하게 쳐다보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의 표정도 찍고는 싶었는데 그건 실례니까. 우리가 말이 통했으면은 가서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나를 찍어보고 싶은 생각도 하긴 했거든요. 그래 그런 게 참 좋았죠. 재밌었죠. 근데 사실 그게 그 와하카에만 국한돼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여기도 있고 뭐 멕시티에도 있고 다만 그게 11월 20일 시장과 이렇게 흐름적으로 부합해서 그렇게 찍었던 거기다가 여기가 아니라 와하카가 후아레스 대통령의 탄생한 고향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더 찾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들라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엄마는 이에르벨 아구아에 가고 싶어 했는데 거기에 그 폭포같이 생긴 바위를 보고 싶어 했었잖아. 그치, 돌덩이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거기 가기 싫다고 해서 엄마가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미들라 영상에서 읽어드렸던 그 글을 보고 나서 저는 미들라에 가서 그 정교하게 깎은 돌 장식들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 몇십 년이 아니지 몇 백 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 와서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그걸 실제로 봐서 저는 미들라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이 이제 저희가 어디 가려고만 하면 이제 일행이 없어서 고생했던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처음에 원래는 저희가 저번 여행에서 마지막 도시여서 어떻게 소개를 할까 참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그 수미대로 협곡 근처에 있다는 그 앵무새 동굴이었나? 앵무새 동굴이요. 거기를 소개를 해주고 싶었는데 어디에 가서 물어봐도 이미 여기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당 2,000페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장부터 말아먹었던 곳이죠. 여기는. 그렇죠. 앵무새 동굴은 멕시코에 가면 이제 기차도 탈 거고 바하캘리포니아도 갈 거고 이렇게 다 갈 건데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에 오면 우리가 이미 다 갔기 때문에 가서 무엇을 할까. 물론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얘를 빼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 도시에는 다시 가고 싶은데 그럼 가서 무엇을 할까 찾아보다가 아주 우연하게 그 여행 프로그램에서 그 앵무새 동굴이 있다는 거를 알았고 좀 무서운 건 거기를 밧줄 타고 내려가서 밑에 트레킹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밧줄 타고 내려가는 거는 관심 없고 그냥 그 위에서 동굴을 봐도 되니까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봤을 때. 아니 굳이 꼭 밧줄을 타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 밧줄 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나는 앵무새 동굴을 보는 게 목적이었지. 근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저기 여행지를 가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거기 가서 그걸 내려가게 해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꼴랑 거기만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건 돈이 안 되니까 거기 그 밧줄 타고 내려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마무지한 비용을 아마 포함 아닐 것 같은데 2,000에는 교통비만인 것 같은데. 우와. 왜냐하면 콜렉티보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4명이 모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뭐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지. 나가리. 그래서 돈 때문에 포기한. 또 기억 남는 곳. 또 기억 남는 곳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 사파티스타 마을이죠. 사파티스타는 에밀리오 사파타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고 이들은 1994년 1월 1일 나프타 체결을 반대하면서 나프타는 한국의 FTA 비슷한 걸로 그 체결을 반대하면서 저항했던 사람들인데 에밀리오 사파타가 주요하게 걸었던 구호는 토지와 자유, 원주민에게 토지와 삶의 자유를 보장해라 라는 건데 그 나프타가 발효되게 되면 원주민이 피해를 받게 되고 그 헌법에 원주민에게 토지를 부족별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들이 이제 저항을 한 건데 이들의 특색은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그러나 나에겐 아무것도 즉 내가 이 싸움을 하지만 이 싸움을 하는 지도부인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원주민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에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원주민 마을도 그 근처에 많잖아요.
원주민 마을이 그 근처에 많지. 그 산파티스타 마을하고는 아주 색깔이 다른 그 차물라라는 마을이 있는데, 차물라 마을은 그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이라 그래야 되나, 딱 멕시칸의 이미지하고 맞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들을 구분하는 거는 의상인데, 양털로 짠 옷을 입고, 근데 남자는 하얀색 양털로 짠 조끼를 입고, 여자는 까만색 양털로 짠 치마를 입고, 이게 이제 이 차물라 사람들의 의상이고,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건, 차물라에 가면 이제 성당이 있는데, 그 스페인인들이 카톨릭의 종교를 강요하면서 원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자기의 종교, 그것에 뿌리는 버리지 않은, 그게 원형대로 남아있는 게 차물라 마을이고, 그래서 차물라 마을에 가보면 그 성당 안에 수많은 촛불이 켜져 있고, 바닥에는 솔잎 같은 게 쫙 깔려져 있고, 또 그걸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 데킬라를 마시고 촛불에다가 훅 불어서 불꽃을 내게 또 하고, 콜라를 마시면서, 그 콜라를 마시면 누구나 트름을 하잖아. 근데 그게 뱃속에 있는 악령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늘 콜라를 마시는 순수하다. 그런 이제 차물라 성당이 있는데, 닭도 있잖아. 닭으로 몸 비비고. 닭도 있었고. 근데 이제 3년 전에 갔을 땐 그걸 생생하게 봤었고, 그 활바람, 그 성당 앞에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생명력이 시장이. 넘치는 그런 거를 봐서 너무 좋아서 또 갔는데,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도시재생 사업이라 그래야 될까? 커다란 시장인 건물이 들어서고, 그 안으로 상인들이 다 입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를 하고, 나머지 노점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 그게 심증이죠. 저희끼리만. 심증이지. 근데 이제 그렇게 없었던 시장이 예상되는 생겼으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때 느꼈던 맞아. 활기나 생동감이 없어진 마을이 됐고, 그 산크리토발 데라스 카사스를 찾으면 요즘 이제 나오는 부상하는 도시 시나칸탄에 다 옮겨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심지어 차물라에 갔을 때 시나칸탄 가자고 호객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재미난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그 낮잡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흥미로운 거지 우리한테. 그 굉장히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렇게 표현이 어려운데, 막 생소한 그런 우리가 접하고 싶었던, 내가 접하고 싶었던 그런 도시가 사라져갔다는 안타까움, 그치. 실망, 또 있어. 그거를 안게 한 그런. 저는 쌍크리 하면은 그것도 있지만, 쌍크리 내부 안에서 그 시장도 저희가 처음 갔었을 때 그 위치랑 달라져서 처음에 좀 장 보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이게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해서 당황스러웠던 게, 그 칸쿤이랑 과달라하라 이후에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못 봤던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위치보다 더 안쪽으로, 더 골목 안쪽으로, 두세 골목 안쪽으로 위치를 옮기면서 거기에 엄청 밀집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물라보다 더 규모가 커진.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시장이 기억에 남는다는 게 아니라, 그 장을 보고, 뭐 시장이 다 그렇지 뭐. 근데 장을 보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겉으로 한 7살, 8살 정도 돼 보이는 이제 남자 아이가, 그 보도블럭이 아이한테는 좀 높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바구니 같은 나무로 짠,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바구니 같은 데다가 음료수를 이제 한 가닥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머리에 일려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자꾸 그 머리가 아프지 않게 해주는 모자. 그런 모자를 자꾸 이제 떨어뜨리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제가 모자를 주워줬어요.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다가 좀 눈에 밟혀서 우리 하나 살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를 샀죠. 그리고 또 가면 되는데 또 못 가고 얘가 이걸 잘 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지랖퍼 발동.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이제 나는 애가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옆에서 이제 말로는 못하니까 이제 제스처로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애가 한참 보더니 저렇게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솔직히 여태까지 뭐 신호등에서 뭐 재주 없는 사람, 아이 안고 약간 좀 동정을 유발하는 사람, 뭐 차창 닦아주는 사람 뭐 많이 봤는데 저는 그 친구는 너무 유달리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눈에 밟히는 거지. 너무 어린애가 그러니까 또 어디서 그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멋대로 그렇게 불쌍해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신뢰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끝까지 좀 참으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딱 그 끄덕이는데 와 이건 진짜 속으로 왜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그런 막 다사드리고 퇴근시켜드렸습니다 이런 영상이 떠오를 정도로 아 그러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아무튼 저는 산크리스토발 저번 여행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정의나 막 이런 거에 그랬다면은 이번에는 그 사람들의 현실을 너무 직면한 것 같아서 좀 저번에는 막 이렇게 막 붕 떴었다면 이번엔 좀 한없이 가라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던 곳입니다. 나는 한 가지 더 첨언하면 길가에 있었던 나눔 옷걸이. 아 맞다. 나는 그 나눔 옷걸이가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길에 옷걸이가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는데 그 위에 써 있는 게 남으면 놓고 가고 모자르면 가져가라. 그리고 옷이 실제로 걸려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갔을 때에 거기 사람들이 옷을 막 보길래 저 왜 지저분한 헌옷을 볼까? 그때는 그 말을 못 알아봤으니까 사진을 찍어놓고 집에 와서 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남으면 놓고 가고 모자르면 가져가라. 모자, 특히 모자, 장갑, 스웨터, 재킷 이거를 추우니까 놓고 가라. 근데 그 다음날 지나갈 때 봤더니 어제 있었던 옷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또 거기 옷을 안 걸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없었는데 그 다음날은 그 하얀 옷들이 걸려 있었고 그 다음날 마지막으로 엽서 산다고 혼자 내려갔을 때 그 옷도 싹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아 정말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건 우리는 우리는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나는 나눔이 되게 거창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한테는 소용없지만 그 다른 어떤 누군가에는 그게 소용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새롭게 산크리에서 그래 아주 좋은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여행지 현재 저희가 있는 꼬말깔코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와하카에 있을 때 엄마가 문득 여기 아냐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는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건가? 우리가 멕시코를 샅샅이 훑어보겠다 라고 멕시코에 왔는데 멕시코 남부는 어느 정도 지난 여행 때 봤고 멕시코 북부는 저 멀리 미국 국경까지 가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도시를 거쳐서 지금 이제 산크리에 와서 팔렌케로 가기로 이제 한 건데 팔렌케로 가기 전에 나는 그 카리브해 쪽에 있는 마야 문명이 있을 텐데 그게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쪽에는 어떤 유적지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마야 고정기 초기 문명이 거기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와하카를 기점으로 해서 그 위는 아즈텍 문명이라면 이제 요 아래쪽으로는 마야 문명의 시작인데 마야 문명의 가장 고전기 형태인 꼬말깔코를 왔다가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에 저희가 저번 여행에서도 그렇지만 와하카에서 빨랭께, 그 다음에 아니, 쌍크리에서 그치, 쌍크리에서 빨랭께, 그리고 툴룸, 그리고 이번에는 바야돌리드, 그리고 저번에 못 갔던 메리다를 메리다? 가자. 이렇게 해서 유카탄 전역을 도는, 그러고 나서 이제 쿠바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일정이었는데, 쿠바 시간 비행기 표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어디선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제 원래 생각해뒀던 곳이 원래 툴룸이었잖아요. 근데 툴룸이 너무 비싸가지고 유카탄으로 나가는 날짜를 미루기 위해서 이제 보류되어 있다가 결국은 추가가 된 도시였어요. 근데 꼬말깔고에 도착해서 이제 첫날 밤에 그 삼촌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마지막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저는 엄마가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를 꼬박 울었어요. 전화를 받고 다음날 장을 보러 이제 시내에 나갔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날을 기점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는 그냥 저한테 그냥 통과점에 불과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저는 우리가 걷게 될 그 미래의 길을 생각하고 이번 여행하는 내내에도 현재보다는 앞으로 갈 곳, 이 다음에 갈 곳, 왜냐면 루트나 뭐 교통편이나 뭐 이런 거를 아무래도 전담하다 보니까 그런 곳으로 자꾸 이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풍경을 잘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꼬말깔고가 이번 여행에서는 그 유일하게 이 순간을 온전하게 즐겼던 곳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그곳에 가서 서로가 관심 있는 곳을 봤다면 이번에는 꼬말깔고에서 엄마가 뭘 보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3개월 동안 여기저기 많이 갔지만 또 새로운 경험 참 많이 했지만 좀 안타깝지만 이곳이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이 머릿속에 저장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심란했죠. 전화를 받고 우리 새벽 7시까지 잠도 못, 아침 7시까지 잠도 못 자고 그 인생을 살면서 20대까지는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왔고, 우리 나이 또래는 특히나. 그리고 20대 이후에 나는 자유다라고, 이제 독립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굴레인, 굴레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나쁘게 받아들이려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내 가정을 꾸렸는데, 그때 내가 하는 역할이 이제 이렇게 리어커에 타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손수레를 밀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부담감, 그리고 그 부담감이 딱 끝나는 시기, 이제 정말 자유구나, 이제 온전하게 나는 내 삶을 누릴 수 있구나, 그리고 나에 집중하자, 내가 뭘 하길 원하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내 삶의 모토는 내 맘대로 살자. 내 맘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거나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멋을 살리자, 너의 멋은 뭐니? 라고 하는 것처럼 내 멋을 살리기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그것이 여행인데, 이게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브레이크가 작동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내 엄마, 할머니로부터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의외의, 나보다 훨씬 젊은, 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온 순서대로 가는 건데, 물론 인생이 물리적으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반대 순서 없다고 하니까. 근데 내 동생이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언니나 오빠가 아프다고 했을 때 하고, 내 동생이 아프다고 했을 때 하고, 내 마음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드는 슬픔? 그리고 빨리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 근데 이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쟤한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 밤에. 그러니까 모두를 생각해야 되니까 내 동생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할머니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나의 여행 동반자에게 내가 이 여행을 어쨌거나 보류해야 된다. 일정 시기 동안 그걸 허락해다오 라고 요구해야 되는 그게 참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가야 되고 그래서 그 밤은 정말로 힘들었어. 근데 나는 이게 중단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그래 여기까지 라고 생각할까봐 말을 못 꺼내겠다. 그래서 약간 주저주저 했던 것 같아. 꼬말 깔고 유적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약간 좀 우울하게 시작은 보내고 이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꼬말 깔고에 가선 어땠는지. 그 이제까지 멕시코 북부를 돌아다니면서 유적지를 갔을 때 아즈텍 유적지는 민둥산 대머리 같다는 그러니까 막 뜨거운 태양볕에 노출된 보호되는 머리털하기 하나도 없는 민머리였다면 그런 황량한 느낌이었고 사실은 그 유적지를 보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컸고 규모도 그거 다 공개된 게 아닌데도 그래서 힘들었는데 꼬말깔고에 딱 갔을 때에 너무 좋았던 게 나는 멕시코 유적지를 이 치첸이사를 알고 멕시코 오기 전부터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밀림 속에 있는 피라미드였거든. 그런데 그런 유적지여서 너무 좋았고 걸어 다닐 때 발밑에 그 폭신폭신함 그리고 풀들이 나무들이 내뿜는 그 신선함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바람이 불 때 나무들이 내는 소리 파도 소리 같은 그리고 꽃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서 나를 애태우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구아나 우주하고 교신하고 있었던 이구아나 이구아나가 정말 많은 이구아나가 정말 많은 그리고 크고 그러나 겁은 많은 이구아나가 겁이 많아갖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그치 자꾸 움직여서 지들이 움직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걔 얘기도 해야지. 그러면 그 뭐였지 얼마 전에 찾은 애 그 동생 있었던 그 조각상 그 뭐였지 독수리였나? 독수리 검독수리 그게 한 10댓마리가 그 빙글빙글 돌면서 착신 신전에 머리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그것도 정말 멋있었다. 그러니까 북부에서 봤던 것, 남부에서 봤던 것 그 어느 것과도 닮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지난 3개월간의 멕시코 여행에 대한 총평을 내볼까 하는데 이제 먼저 엄마부터. 멕시코 여행은 첫 번째 여행은 굉장히 바빴어. 그래서 봐야 될 게 너무 많았거든. 한정된 시간 안에 나는 이걸 해내야 되는 거여서 우리가 그렇다고 빨리빨리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그리고 그때는 카우치 서핑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서 조건이 예를 들어 그 집 식구들이 집에 없을 때는 그 집을 나가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래서 할 일 없이 시내를 떠돌기도 하고 이것저것 보러 다니기도 했지만 이번 여행은 일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많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노쇠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일단 걷는 것도 힘들어졌고 그리고 배낭의 무게가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작용을 했고 근데 우리가 일정을 빨리 하지 않고 한 도시에서 뭐 일주일 가장 짧았던 게 숙박했던 곳 기준으로 치와와 1박 그리고 아니다 거기 2박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일 별거 한 게 없었으니까 체패 기차 확인하러 간 거 같게는
그렇게 좀 느리게 갔던 게 나한테는 만약에 전의 속도로 갔다면 포기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3개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동력이었고, 사실 우리가 빨리 가면 장점은 많은 걸 볼 수 있어. 근데 주변을 놓치는 게 많지. 그치. 근데 이제 천천히 가면 양쪽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 주변을 많이 돌아보고 생각할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사소한 것들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했고, 특히나 맥시티에서 한 달 있으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그 해먹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번 배낭 여행을 통해서는 더 풍요롭고 깊이 있는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나라의 역사, 문화, 못해도 지금 우리가 갈 곳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눈앞에 닥친 예를 들어 지금부터 숙소를 가야 돼, 지금부터 장을 봐야 돼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 하기에만 바빴던 것 같아요. 특히나 카우치 서핑을 하면 더 종종거리게 돼요. 왜냐면 이 집에서 나가면 다음 숙소를 또 구해야 되고 그 숙소를 구하려면 또 일주일 전에 리퀘스트를 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벅찼던, 그거 하기에 벅찼던 여행이었고,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와서 이제 유적지 갔을 때에도 뭐가 뭔지 모르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한다면 이번 여행은 준비 기간이 3년이나 있었고 그동안 풍부하게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할 수 있었는데 단점이 이제 거기에 내가 너무 얽매여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여행에서는 여행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나 지금 현재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를 배운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여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루트나 그럼 교통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방면으로 이런 루트도 있고 저런 루트도 있고 저런 루트도 있어 라는 걸 지금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여행을 하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 있었지만 저번에는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그치, 그때는. 다만 지금은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왜냐면 갈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준비해 놓은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느라고 그 순간순간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좀 좀 뭐랄까 아까워. 그렇지만 확실히 꼬말깔고에 와서 곱 씹어보면 엄마는 항상 오늘이 여기가 끝일지도 몰라, 이번 여행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뭐 이런 마음으로 여행을 했구나. 그치. 그런 거를 이제 느낀 거죠. 왜냐면 나는 언제나 말했듯이 여긴 통과점이니까 라고 이제 좀 오만한 거죠,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건데. 근데 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걸었던 길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든지 뭐 그렇게 지난 3년을 그런 여행의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속상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진 않지. 근데 다시 배낭을 메고 제가 꿈꿔 그렸던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될 날이 다시 올 때까지 앞으로는 저도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 함께 걸었던 길을 되새기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파운의 집에서 먹었던 11번째 포도알은 엄마랑 남미 여행 완주하기였어요. 뭐 아무튼 나는 첫 번째 포도알이었어. 아 진짜? 난 첫 번째는 구독자 1000명 되는 거였어. 그래서 모녀의 배낭 여행은 장기 배낭 여행의 형태가 무너지게 됐지만 우리의 여행은
계속 되는 건가요? 계속 돼야죠. 네, 잠시 휴지기를 갖는다는 것 뿐이죠. 앉아서 저기 나무 밑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1시간 반 정도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라디오 우리 둘이 같이 하는 라디오는 다음 여행 국가를 마무리하고 만나 뵙는 걸로 합시다.